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8년 만에 재벌 청문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방송을 녹음했으면 참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중계를 좀 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오늘 재벌 청문회 전에 이런 예측들을 했잖아요. 제2의 정주영이 나오나 까발리는 사람이 나올까? 네. 이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분이 없죠? 정주영 전 회장 때랑은 많이 다르죠. 시대가. 정주영 회장이야 워낙 불도저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수성가했고 많은 거를 스스로 읽어왔기 때문에 할 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2세, 3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지금 현재 시간 대략 오후 3시쯤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번 청문회에 별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데다가 노란색 명찰 같은 걸 또 달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게 꼭 무슨 수의를 입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저만 그런 건가요? 그 정도로 수의를 입혔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수의를 입혀야지.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주 노란색 명찰을 달아가지고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아무튼 보기는 좋지만 그중에 몇 분은 진짜 수의를 입어야 되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9명이잖아요. 네. 9명의 대기업 총수가 출석했는데 질문이 한 사람한테 몰렸어. 그래서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봐. 거의 90% 이상의 질문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만 몰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돌 그룹 평가할 때도 센터 외모 이런 말이 있잖아. 센터가 누구냐? 근데 대부분 외모가 가장 뛰어난 멤버. 이 제드래곤이 제일 잘생겨서 센터에 앉은 거 아니에요? 제일 잘생겼다기보단 제일 젊지 않나요? 제일 젊죠. 그래서 센터에 앉았는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전 질문에서는요. 이재용 회장이 90%를 점유를 해버렸대. 점유율 90%. 외모와 상관없이 질문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센터에 앉혔군요. 벌써 이재용 청문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본인한테 그렇게 질문이 많이 오면 답변을 잘하면 되잖아. 답변을 재밌게 하고 진짜 까발릴 건 까발리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입술을 굳게 다물죠. 이 입술 굳게 다무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꼼수를 쓰기 전에 입술을 딱 다물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A 임원이 암기하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젠장.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외울 걸.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이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운 걸 까먹겠죠. 거기다가 얼굴을 찡그리는 이런 표정도 많이 잡히고 있어요. 네.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 이거 편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다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이 부회장은요. 비선 실세 있죠. 최순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렇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묻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답변 아니에요? 이거 갤럭시 캘린더 앱을 보면 금방 알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찍고 안 쓰나 봐. 거기다가 한 의원이 정경련 해체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정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막 호통을 치니까 간신히 그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기부금 대신 찬조금 내면 되니까. 그런가? 아무튼 언론에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은요. 삼성이 사실상 정경련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탈퇴를 시사한 것이다. 이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득이야. 어차피 정경련 해체하기로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벌써 이번 청문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정청래 전 의원 이분도 이 청문회를 보다가 너무 열불이 터지셨나 봐. 벌써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네요. 이재용 증인 송구하다만 반복하시겠습니까? 증인 지금 네티즌께서 송구재용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방패로 변명하지 마세요. 증인 태도 때문에 삼성 주식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세요? 화난 국민이 삼성 불매운동하며 어쩌시렵니까?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유, 송구 이재용이면은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로 가도 되겠네. 아, 송구. 아, 빨리빨리 안 들어오네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박 PD의 아재 개그를 제가 빨리 캐치를 못했네요. 아우, 진짜 들어가서 보살 1위 되는 거 아니야? 공 던져가지고. 또 배우 김여진은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정조사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나요? 제대로 물어요, 좀! 더 못 보겠다! 이러면서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 아주 압권이에요. 이재용 사장 정말 실망이다.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른 늙은이랑은 좀 다를 줄 알았다. 이 늙은이가 몽구 형 얘기하는 거예요? 몽고 형이랑 나머지 8명이죠. 그래도 이재용이니까 다를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진짜 이 청문회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50 비리 청문회. 이때 당시 정주영 회장이 칼든 강도한테 뺏겼다.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답변을 누가 이끌어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연속적으로 질문 폭탄을 보냈으니까 정주영이 이거를 자백한 거 아닙니까?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결기를 지닌 의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뭐 어쨌거나 최영우가 기아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외야수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뭐 이재용이 거기 가서 송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야구 얘기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의 총수들이 오늘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 이야, 씨, 제 드래곤 덕에 오늘 우리는 큰 고생 안 했다. 아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누구 연상시키는 분이죠? 네. 이완용. 아무튼 이 양반이 김성태 위원장한테 쪽지를 건넸대. 근데 이게 쪽지가 사진에 잡힌 거야. 네.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정몽구, 송경식, 김승현 세 분은 건강진단서 고령병력으로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사전의견서를 보내왔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모습을 보니 매우 걱정됩니다.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은 세 분 회장 증인에게 질문하실 분 먼저 하고 일찍 보내주시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메모를 보냈대요. 아니 청문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조만간 몽구형 비서실장으로 발령 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허리띠를 졸라맨 가게가 해외에서는 펑펑 썼다. 언론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래요. 올 7월에서 9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이요. 8조 2,149억 원. 작년 3분기보다 16.8%나 늘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직전 분기인 올 2분기와 비교해서도요. 23.4%가 급증했다는 수치라는 거예요. 가계의 해외 소비액이 분기 기준으로 8조 원을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작년 3분기에 7조 300억 원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해외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해외 여행도 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올 3분기 내국인 출국자가요. 605만 명. 이는 2분기에 비해 19.4%가 늘어난 수치래요. 네. 휴가 때 저가 항공 노선의 활성화 등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국민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에서 해외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올 3분기 가계가 최종적으로 소비한 191조 원 가량에서
해외 지출이 4.3%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 총소비액에서 해외 지출 비중이 4%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경제가 점점 꼬꾸라지고 있다. 자칫하다가 제2의 IMF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미리 초치는 것 같아. 제2의 IMF가 터지면 또 국민들이 흥청망청해서 터졌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그리고 해외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허리띠 졸라맨 가게에서 썼을까? 그렇죠. 나는 정유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썼을 것 같은데. 맞죠.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 타느라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기사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조금 냄새가 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만 68%를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상반기면 50%를 배정해야지 왜 18%포인트나 더 배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정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4월 퇴진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전에 미리 다 쓰고 나는 가고 내 뒤에 올 다음 대통령은 개고생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중에 68%를 상반기에 배정을 했는데 68%면은 거의 10분의 7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이 339조 6,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1분기에 전체 36% 123조 4천억 원, 2분기에 31.7%인 107조 5천억 원, 3분기에는 19.5, 4분기에는 12.5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1분기, 2분기에 다 써버리겠다는 얘기네 이건. 정부 설명은 이래요.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 간접자본 완공,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방금 얘기한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 국민 체감도가 높은 건 맞는데 이거를 늘 높았던 걸 왜 하필 내년 상반기에 다 돈을 때려 붓느냐는 거죠. 아니 이거 국민들을 원숭이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사가 있잖아. 조삼모사. 저는 차기 대통령한테 바가지를 씌운다에 500원. 저는 그거 받고 500원 더. 최근 식료품 가격 엄청 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상승세를 지속하던 배추값이 지난달 크게 내린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갑자기 이런 조사를 왜 발표를 했을까요? 아무튼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가격정보 종합포탈 참가격에서 조사를 했더니 11월 배추 가격이 전월보다 44.7%나 내렸대. 예. 오, 이렇게 많이 내렸나요? 같은 기간 무도요 14.3%, 호박도 8%나 내렸다고 합니다. 전달보다 가격이 오른 것은요. 당근, 풋고추, 감자, 오징어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당근이 17.4%. 그러니까 배추는 44.7%가 내렸는데 당근은 17.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우리가 기저효과라는 거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4.7%가 내렸다 해도 그 기저 그러니까 원래 올랐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살짝 떨어져도 그 떨어진 폭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네요. 아니 뭔 개소리야. 어제 그제 용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한 폭이 4,500원이더구만. 한 망도 아니고 한 포기에. 이런 기사를 쓰려면 몇 % 상승, 하락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사를 쓰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예, 이 기사 쓰신 기자분 잘 아셨죠? 다음 소식입니다. 페브리즈 종종 쓰시죠? 고깃집이나 이런 데 보면요. 비치를 해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페브리즈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한참 전이었는데? 이달 나온다고 합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요. 생활화학 제품 태스크포스 팀이 페브리즈를 비롯해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직 성분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달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품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다. 여태까지 안 듣고 뭐 했대? 그러니까 이 페브리즈는요, 올해 불안감만으로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그런 제품인데 한국 P&G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올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 포함됐다. 이러한 의혹이 번졌더란 말이죠. 이번 의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공기청정기 유해 물질 검출, 얼음 정수기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 이때 마침 나오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페브리즈 쓰지 않았어요. 네. 어떤 물질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냐? 이거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데 디데실디 메틸 암모니움 클로라이드. 한 번에 갔어요.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사하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따로 유해 물질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위해한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물질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써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부가 갑자기 이거 발표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달 말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문제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겠다. 이런 강경 대책을 쏟아냈단 말이죠. 그렇군요. 아니 강경 대책 쓰려면 이 의혹이 나왔을 때 쓰지 왜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갑자기 강경 대책을 쓰는지 참 의심이 드네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이런 데서 쓰인 향균 필터가 사실상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향균 필터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이것도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옥틸 이소티아졸론 이 물질에 대해서 살생 물질로 규정을 했대. 살생 물질. 그래서 해당 제품의 회수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동안 살생 물질을 차 안에 달고 다녔네요. 그러니까 살인 무기라고 했나? 근데 너무 오래 달고 다닌 게 문제죠. 지난 3일 영국의 시사 전문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죠. 네. 이코노미스트가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 씨가 국가를 위한다면 즉각 사임해라. 이런 기사를 기재해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박근혜는 사임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는요.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 씨가 사임을 거부하고 시간을 오래 끌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오늘 홍콩 언론도 비슷한 기조의 기사를 쏟아냈네요. 한국의 전국 혼란이 20년 동안 이어진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고 해요. 어떤 매체냐 하면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매체 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이 매체가요. 한국의 정치 스캔들이 일본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대요. 한국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위기에 빠지고 삼성전자의 갤로트 7에 잇따른 배터리 화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박근혜가 대통령 집무실에 남아있는 이상 한국은 정책마비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원흉이란 얘기인 거죠. 네. 특히 얼핏 보면 최근의 악재는 일시적인 재채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부터 한국을 지금껏 이끌어왔던 주력 수출 산업이 글로벌 수요 감소 그리고 경쟁 심화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데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실에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가 더욱 가중된다는 얘기인 거죠. TV도 라이브는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냥 VOD만 보는 것 같아. 시크릿 가든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요.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을 20년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한 1990년대 디플레이션 상황과 닮았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네. 이거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을 쫓아가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니냐. 네. 자칫 필리핀 꼴 날 수도 있다. 어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었잖아요.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재미난 얘기네요. 세계 최초의 AR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 네. 한국 레노버가요, 최근에 구글의 AR 기술이죠, 탱고. 이 탱고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이름하여 펩2 프로. 이거를 출시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 레노버라든지 펩2 프로,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AR, 즉 증강현실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대중화를 선언한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돋보기를 한번 들여다대보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펩2 프로는 어떤 방식으로 AR 기술을 쓰는 건가요? 예, 이 AR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대로 안 되나 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은요, 뒷면에 카메라가 3개가 달려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각각 모션 트래킹, 그리고 깊이 인식, 공간 학습, 이거를 담당을 합니다. 아하. 대충 느낌이 오시죠? 모션 트래킹은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물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애고, 깊이 인식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튀어나와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는 애고, 공간 학습은 측정을 담당을 하는 그런 렌즈겠죠. 그렇군요. 이런 기술들을 쓰니까 2차원이 3차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초당 25만 번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분당이 아니라 초당? 초당이래요. 25만 회? 이건 초당 순두부도 아니고 어떻게 25만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 탱고, 이거 춤 이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춤 이름 맞는데요. 구글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먹는 거를 자기네 OS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쵸.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네, 탱고처럼 유명한 춤도 역시 자기네 소프트웨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구글은 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탱고는 바로 이 AR 기술을 자기네 식으로 브랜드화 한 겁니다. 이 구글이 개발한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집합, 이거를 탱고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펩2 프로에는 이들 기술이 3D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하면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표면과 장애물을 분석을 해서 시각화한다는 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AR을 맛볼 수가 있는 건가요? 레노버의 주장은 증강현실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레노버가 만든 펩2 프로만 있으면은 그 누구라도 쉽게 AR 기능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VR 할 때는 뭐 하나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없이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이게 증강현실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올 상반기에 화제의 게임 있었죠. 포켓몬 고. 이게 폰 기반으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게임을 하듯이 이 AR 기능을 일상에서도 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가구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줄자를 가져가서 재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팔을 쫙 벌려가지고, 우리 방에 내 양쪽 팔을 벌린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얼추 맞겠구나, 눈대중이죠. 그러고 가서 넣어보면 항상 안 맞잖아. 그렇죠. 아니면 많이 남거나 자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펩2 프로를 딱 비춰주면요, 가구의 크기를 감지를 해서 그 전에 찍어놨던 우리 집, 내 방, 이 공간과 비교를 해서 가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가구를 요 위치에 놨었을 때 크기가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이걸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폰이 3D 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줄자 역할도 하면서 미리 가상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놨을 때 저쪽에 놨을 때 어느 게 더 하모니가 잘 맞는지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여기 놨다가 아니야 저쪽에 놓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저쪽에 놓고 그러면 파스 3통 붙여야 되잖아. 그리고 부부싸움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가상의 애완동물도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가상의 애완동물요? 이게 뭔고 봤더니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용 게임 앱이 있는데 소파를 내가 이렇게 딱 비추잖아. 그러면 이 소파는 물론 우리 집에 있는 실제 소파죠. 그럼 내 스마트폰에 비친 소파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면서 혓바닥을 내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쓰다듬어 달란 얘기잖아. 그러면 폰에 있는 그 가상의 고양이를 손으로 이렇게 쉽게 쓰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끄르륵 하면서 막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얘가. 이거는 고래 소리 같은데? 고양이가 그런 소리를 내요? 고양이가 기분이 좋으면요 그런 소리를 내요. 어허. 이런 소리를 내요. 그리고 거기에 시연 장면에 또 나온 건데 실제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가 소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진짜 애완동물이. 그때도 얘를 싹 찍으면은 가상의 폰의 애완동물이 걔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 막 장난도 치고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집 개는 그걸 모를 거 아니야? 모르죠. 폰에서만 가상의 고양이가 내 진짜 고양이와 노는 거죠. 아하. 어쨌건 흥미로운 기능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들의 주장이지만 이 AR 기능이요 정말 일상에서 대중화가 되면요 쇼핑몰 우리가 처음 가는 곳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죠. 저 같은 길치는 맨날 헷갈려요. 가족끼리 또 남자와 여자 같은 경우는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옷 매장 쪽으로, 남자분들은 가전, IT 제품 쪽으로 각각 헤어져가지고 만날 때 힘들잖아. 근데 펩2 프로 같은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앱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쇼핑몰에 쫙 비춰버리면은 층별로 그 위치가 다 뜬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건 참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는 펩2 플로의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큽니다. 인치가. 화면이 몇 인치나 되는데요? 6.4입니다. 6.4요? 보통 7인치짜리 태블릿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걔보다는 체감 크기는 작습니다. 작은데 어쨌거나 6.4인치이기 때문에 지금 애청자분들이 쓰시는 뭐 갤로트, 노트 시리즈라든지 이런 대화면 스마트폰보다는 살짝 크다는 거. 그리고 액정이요 생각보단 좋습니다. QHD 화질이에요. 어허. QHD 초고화질 해상도다. 그리고 800만 화소의 전면, 16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나쁘지 않죠? 그러네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4050mAh입니다. 4050mAh요? 예, 굉장히 크죠. 근데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4인치나 5인치 스마트폰과 얼추 비슷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정도는 그냥 예. 쓸 수 있는가 보죠? 4000이 넘기 때문에 이틀 3일 쓰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루 정도 쓰기 위해서 배터리도 커져야 된다는 거. 아니 그러면 펩2 프로의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도요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요? 59만 9천 원. 어허. 그리고요 이 제품을 지마켓 단독 판매거든요. 근데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3만 원 쿠폰 할인이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 구매 가격은요 56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박 PD 얘기를 들어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 쓸모가 있을까 좀 걱정은 돼요. 아까 가구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설명만 들으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처음에 이 제품을 시연했을 때 이게 정말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앱이 있다면 나쁘지 않겠구나. 근데 문제는요.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 AR인데
이 AR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쓰려면은 이 AR을 기반으로 한 앱이라든지 모바일 페이지라든지 이게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태계에서. 그렇죠. 레노버가 강조하는 일상에서의 쓸모, 즉 집에서 가구를 배치를 할 때 이러한 앱, 모바일 페이지가 그러면 과연 현 시점으로 나와 있느냐는 거죠. 가구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가구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한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안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른 걸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되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한샘. 가구 하면 한샘 아닙니까? 일단 저는 비싼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가구 하면 한샘이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재질이나 디자인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로, 세로, 너비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샘과 레노버가 미리 탱고 기반의 앱이나 페이지를 개발을 해서 펩2 프로 유저에게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한샘은 모른대. 레노버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대. 아니, 진짜요? 그리고 글로벌 가구 브랜드 중에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케아 가구를 자주 쓰는 편인데 이게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박스를 뜯어보면은 설명서가 그림과 문자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얘네 딴에는 상세하게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케아 가구 샀다가 다시는 안 산다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이것도 부부가 같이 조립을 하다가 싸움 진짜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좀 세게 누르라니까. 세게 안 눌러가지고 벌어졌잖아. 이러면서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저도 초반엔 좀 그랬습니다. 재수 씨랑 싸웠군요. 지금은 이제 선수가 돼서 잘 조립을 하는데 어쨌거나 펩2 프로가 자랑하는 AR 기능으로 이 제품 조립을 돕는 동영상 조립 가이드라인을 AR로 이렇게 딱 비췄을 때 이게 빵 뜨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들도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케아도 모른대. 아니 그러면 레노버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제품을 이렇게 빨리 내놓은 거예요? 레노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글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AR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으니 기업은 이에 맞는 앱이나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해라. 이건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뭐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니네들 다 쫓아서 밑에서 다 지원을 해달라. 이 마치 세종대왕이 후민정음 반포할 때 무식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반포하니 널리 이롭게 써라 뭐 이런 것 같아. 현재 펩2 프로를 구입하면요 사고 싶은 가구를 미리 집안에 가상으로 배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작 있는 가구를 가상으로 재배치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작업은 눈썰미 좋은 분들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AR 기술이 각광받는 거는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노버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교육 분야에 대한 설명에서 딱 한 줄 나옵니다. 우리 제품을 쓰면은 3D로 공룡을 만날 수 있다. 에이? 공룡이요? 물론 공룡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학생들이 입체적인 동영상 AR로 보면서 동시에 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다면은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 왜 직삼각형인가요?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을 더하면 나온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겨있는 코일 주위에 자석을 빙글빙글빙글 돌리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직접 AR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자석, 코일 딱 갖다 대면은 어떻게 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나. 이게 뭐 전자기의 유도의 패러데이의 법칙 교과서로 백날 외우고 해봤자 한 번 눈으로 직접 시연되는 걸 보는 것만 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아쉽게도 이런 교육 콘텐츠가 모르겠습니다. 해외 레노버 페이지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한 가지 더 3D로 공룡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3D로 재용을 만난다 이런 걸 먼저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채용. 삼성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삼성 제품 좀 소개를 듣는 거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현재 최초의 AR 대중화를 선언한 스마트폰이다! 라고 레노버가 자랑하는 펩트 프로는 엔터테인먼트 장르의 컨텐츠에 국한돼 있다. 애견 사진을 찍을 때 바로 옆에 가상의 강아지가 등장한다든지 포켓몬고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집 거실에서 괴물과 싸우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하려고 굳이 이 제품을 사야 될까 좀 의문이 드네요. 물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레노버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해 왔잖아요. 그런 레노버이기에 이번 시도는 더욱 칭찬받을 만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AR 대중화를 천명한 이상 게임, 사진 이거 외에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앱 콘텐츠가 없다?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출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제품을 회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AR 기술을 즐길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이고 이로운 콘텐츠를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이죠. 그렇죠.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 얘기 진리 아닙니까? 근데 레노버는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IT의 발전 속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레노버는 반만 이해한 것 같아요. 기득권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AR 스마트폰 대중화에 최초로 나섰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이 최초를 진정한 대중화로 뒷받침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게 논란이 됐었죠. 네티즌들이 탄핵 반대 새누리당 의원 휴대전화를 공개한 것 때문에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본 사이다 컨텐츠를 보니까 이 논란을 종지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니들은 내 휴대폰 번호 잘도 안 하나 해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문자질 하더니 국민들이 문자 보내면 안 되냐. 너무나 진짜 사이다 같은 발언이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쏟아지는 사이다 발언들 한번 엮어봤는데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200만보다 더 많은 232만이 모였단다. 단군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도 4,786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4,786만 명은 안 왔다고 또 쌩까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 분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자들은 피 검사할 때 제 피를 몽따 뽑아놓고 검사하는 줄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호호. 이 얘기는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남기신 글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친자 확인 소송 많이 하잖아. 이런 아저씨들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지 머리털 다 뽑나? 그렇죠. 다 뽑아줘 버릴까 보다. 변희재 강용석을 보면 학벌의 무의함을 깨달을 수 있고 박근혜 근영을 보면 가풍의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준석 손수조를 보면 젊음이란 게 반드시 아름답지 않음을, 어버이 연합을 보면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요? 어이, 무슨 철학자 같아. 이거 도대체 누가 남긴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의 저자가 롯데의 강민호. 아, 야구선수 강민호? 롯데 강민호야. 이야,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글도 남길 줄 아는군요. 어우. 아, 그리고요, 제 페이스북 지인이 남겨놓으신 글인데요. 따님이 초등학교 2학년생이래요. 네. 근데 주변 또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네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바람이 순실순실 불어야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2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친구는 우리가 노벨 문학상 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한 건 저런 대통령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정계 은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참 파렴치한 사람들. 이거는 어떤 분이 적은 글일까요? 부산행 보셨죠? 봤죠? 거기서 끝까지 야비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김의성 씨. 아, 배우 김희성 씨. 근데 진짜 국민 김의성 씨는 그런 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몽주 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몽주는 대찬 선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정몽주 역할을 하셨으면 멋진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린 이후 촛불 전국에 들어서면서 온 국민들이 진짜 뛰어난 컨텐츠 제작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다 발언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거 보니까요. 네. 진짜 이거는 온 국민들을 다 신, 문학가, 예술가로 만드는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강대국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 시민의 교양이라는 것이 인문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문학의 토대 중에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이 문학 수준이 높거든요. 박근혜 덕에 우리 국민의 문학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문학 수준이 원래 높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의 진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진가가 진흙 속에 묻혀 있었던 진주가 드러나듯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박 PD도 이런 멋진 사이다 발언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이다 발언이요? 사이다는 칠성. 너무 좋겠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박반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